빗줄기가 강남의 밤거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넌사인 불빛이 빗물에 번져 흐릿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차량들은 흙탕물을 튀기며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김지우는 고급 세단의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PT는 완벽했지만 경쟁사의 회방으로 계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는 SJ그룹의 핵심 인재로 승승장구해왔지만 최근 들어 대한그룹의 맹추격에 제동이 걸리는 느낌이었다. 지훈의 날카로운 눈매에 짜증이 스쳤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슈트 차림새와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만큼이나 자신의 삶도 빈틈없이 통제하려 했다. 그의 사전에 실패란 없었다. 차량이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들자 길게 세워진 낡은 트럭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트럭 옆에는 비를 쫄딱 맞은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털이 젖어 볼품없어진 늙은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남자는 허름한 차림이었고 개의 털은 군데군데 엉겨붙어 있었다. 지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날씨에 저런 모습으로 거리에 있다니. 게다가 저 더러운 개라니. 회장님 저기.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지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회장님이라니. 그는 아직 상무였고 회장이라는 호칭은 과분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그 호칭을 싫어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 확신했으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볼썽사납군. 지훈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다. 운전기사는 지훈의 눈치를 보며 속도를 높였다. 빗물이 그 남자와 개에게 거세게 튀어 올랐다. 지훈은 백미러로 그들의 모습을 흘긋 보았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개를 품에 안았고 개는 축 처진 눈으로 자신들을 스쳐 지나가는 고급 세단을 응시했다. 그 개의 눈빛은 묘하게도 지훈의 가슴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동정심이 아니라 뭔가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스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곧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감상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며칠 후 SJ그룹 본사 로비. 지훈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그날의 업무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부하 직원들은 그의 날카로운 눈빛을 의식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때 로비의 회전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밤에 보았던 그 남자였다. 그런데 오늘은 개와 함께였다. 남자는 여전히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분위기를 풍겼다. 개는 목줄에 묶여 남자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털은 여전히 엉망이었다. 로비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경비원이 그들에게 다가가 제지하려 하자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건넸다. 경비원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궁금증에 이끌려 그들을 주시했다. 무슨 일이지? 남자는 경비원의 제지를 벗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그때 개의 눈이 지훈과 마주쳤다. 늙고 지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깊이가 있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했다. 마치 그 개가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김 상무님, 회의 준비되셨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보고하자 지훈은 애써 표정을 감추고 회의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남자와 개의 모습이 맴돌았다. 특히 그 개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점심시간, 지훈은 VIP 라운지에서 중요한 손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창밖으로 그 남자와 개가 보였다. 그들은 회사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개는 남자의 발치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마치 주인이 먹는 것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손님과의 대화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저런 사람들도 있네요. 세상 물정 모르는 건지 아니면 대놓고 무시하는 건지. 손님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지우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요. 분명한 건 저런 똥개 같은 존재들이 우리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똥개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혹시라도 그 남자가 들을까 싶어서였다. 그 남자 박서준은 그의 존재를 알 리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었다. 자신이 속한 SJ그룹의 위상을, 자신의 성공을. 손님은 지훈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상무님.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저런 부류는 언제나 걸림돌이죠. 그 순간 걔가 고개를 들었다. 마치 자신을 향한 비난을 들은 것처럼. 걔의 눈은 다시 지훈과 마주쳤다. 그 안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는 듯했다. 지훈은 섬뜩함을 느꼈다. 짐승에게서 저런 감정을 읽어내다니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인가 생각했다. 그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손님과의 대화에 집중했다.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고 그 남자 박서준과 걔의 모습은 SG그룹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때로는 로비에서, 때로는 휴게실 근처에서, 심지어는 임원진 전용 통로 근처에서도. 경비원들은 그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남자는 늘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의 손에는 항상 어떤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지우는 그 남자가 단순한 불황자가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누구죠, 저 사람? 지우는 비서에게 물었다. 비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확인해 봤는데 별다른 신상 정보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회사 주변을 서성인다는 보고만 있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안 준다고요? 우리 회사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우는 언성을 높였다. 당장 조치하세요. 저런 존재는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지훈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박서준과 럭키는 여전히 SJ그룹 주변을 맴돌았다. 오히려 더 자주, 더 대담하게 나타나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퇴근길에 지하 주차장에서 그들을 마주쳤다. 럭키는 낡은 상자 위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고 박서준은 럭키의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주차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 박서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모습에서 묘한 쓸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바로 경멸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서준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잠시 쉬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휴게실이 아닙니다. 당장 떠나세요. 지훈은 손짓으로 그들을 내쫓으려는 듯했다. 박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럭키에게 향했다. 이 아이가 좀 지쳐서요. 미안합니다. 그는 럭키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늙은 개는 남자의 품에 안겨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지훈은 럭키를 보며 다시 한번 경멸감을 드러냈다. 저런 늙은 똥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데리고 다닙니까? 쓸모도 없는 짐승일 뿐인데. 박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지만 이내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가치요? 하찮은 짐승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은 오직 강하고 유능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곳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나 저런 개는 이 사회에서 도태될 뿐이죠. 박서준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에는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 시선이 불편했다. 마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을 그 남자가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박서준은 럭키를 안고 천천히 주차장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당당하고 초연해 보였다. 지훈은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서준의 말과 럭키의 눈빛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럭키의 늙고 지친 눈빛 속에서 그는 문득 오래전 잊었던 한 사건을 떠올렸다. 희미하고 흐릿한 기억의 조각이었다. 어린 시절 그가 길을 잃고 헤매던 날, 낯선 개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집까지 안내해 주었던 기억. 그 개의 품종조차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개의 눈빛은 럭키의 눈빛과 묘하게 겹쳐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훈은 곧 생각을 멈췄다. 말도 안 되는 감상적인 망상일 뿐이었다. 그는 현실에 충실해야 했다. 자신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 다음 날 회의실. 지훈은 SJ그룹의 신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정연하고 완벽했다. 모두가 그의 능력에 감탄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후 회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회장은 지훈의 발표를 칭찬하면서도 대한그룹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 말이야. 최근 들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직접 발로 뛰며 시장 조사를 한다더군. 심지어 길거리 노숙자처럼 변장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어. 지훈의 심장이 철렁했다. 길거리 노숙자처럼 변장? 설마 그 남자? 하지만 박 회장은 재계의 거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직접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회장은 이어서 말했다. 대한그룹은 과거부터 독특한 방식으로 시장을 분석해왔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숨겨진 정보에 능하단 말이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 회장의 말은 지훈의 머릿속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박서준이라는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는 분명 SJ그룹 주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듯했다. 지훈은 그 남자와 걔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심코 내뱉은 똥개라는 말이 그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SJ그룹과 대한그룹 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특히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두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한 환경 솔루션을 결합한 혁신적인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김지훈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막중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의 팀은 밤낮 없이 매달렸고 지훈 역시 주말도 없이 회사에 나왔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자료 조사를 위해 회사 도서관에 들렀다. 도서관 한쪽 구석 햇살이 잘 드는 창가의 낯익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박서준과 럭키였다. 박서준은 오래된 철학책을 읽고 있었고 럭키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존재가 거슬렸다. 이곳은 직원들을 위한 공간인데 어째서 저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드는 걸까? 특히 럭키의 털에서 풍기는 희미한 냄새는 깔끔한 도서관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지훈은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그들 옆을 지나갔다. 럭키는 잠에서 깨어나 고개를 들었고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럭키의 눈에는 여전히 묘한 슬픔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바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서준은 천천히 책에서 시선을 떼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책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해서 좋네요. 여기는 개인 도서관이 아닙니다. 엄연히 회사 시설이고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지훈은 경고하듯 말했다. 박서준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아, 제가 폐를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꽤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얻을 정보라곤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그럴까요? 박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어쩌면 김 상무님조차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 같은 것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그의 말에 불쾌감을 느꼈다. 숨겨진 진실이라니. 이 남자가 자신을 비웃는 건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비원을 부를 겁니다. 럭키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박서준은 럭키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알겠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박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럭키는 주인의 발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얌전히 그를 따랐다. 그들이 도서관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불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 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들렸다. 며칠 후 지훈은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었다. 경쟁사인 대한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특히 대한그룹이 준비 중인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소문은 지훈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대한그룹의 박 회장이 직접 움직인다는 소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설마 그 박서준이라는 남자가 정말 박 회장일 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분명 수상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려 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자 럭키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뒤로 박서준이 서 있었다. 럭키는 지훈을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지훈은 럭키가 자신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꼈다. 자신이 똥개라고 모욕했던 개가 자신에게 꼬리를 흔들다니.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박서준이 말했다. 지훈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당신들이 여기 있는 게 더 이상합니다. 저희도 일이 좀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정적이 흘렀다. 럭키는 지훈의 발치에 앉아 지훈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럭키의 눈빛은 너무나 깊어서 지훈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다. 자신이 럭키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럭키의 눈빛 속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덜컹거렸다. 이어서 불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졌다. 엘리베이터 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무슨 일입니까? 정전 같습니다. 박서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는 익숙한 듯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불을 밝혔다. 럭키가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박서준은 럭키를 다독이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어둠 속에서 럭키의 눈이 빛났다. 지훈은 좁은 공간에서 럭키의 존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럭키는 지훈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짐승의 냄새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이봐, 저리 가. 지훈은 낮게 말했다. 박서준은 럭키를 제지했다. 럭키, 이리 와. 럭키는 박서준의 옆으로 돌아갔다. 어둠 속에서 지훈은 불안감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했을 그였지만 박서준이라는 알 수 없는 존재와 럭키라는 늙은 개와 함께 갇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전화가 안 터집니다. 지훈이 말했다. 비상발전기가 작동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박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지훈은 박서준의 여유로운 태도에 더욱 짜증이 났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지?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그는 어둠과 좁은 공간에 익숙지 않았다. 그때 럭키가 다시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발에 코를 비볐다. 지훈은 움찔하며 발을 뒤로 뺐다. 럭키, 왜 그래? 박서준이 물었다. 럭키는 지훈의 발에서 떨어져 나오더니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코를 들이밀고 킁킁거렸다. 마치 뭔가를 감지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무슨 일이죠? 지훈이 불안하게 물었다. 글쎄요. 박서준은 럭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때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직감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설마 누수입니까? 아마도. 박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럭키는 더욱 거세게 으르렁거렸다. 박서준은 럭키의 목줄을 꽉 쥐었다. 진정해, 럭키. 물방울이 천장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이내 물줄기가 점점 굵어졌다. 엘리베이터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공포에 질렸다. 물은 전기가 흐르는 엘리베이터에서 치명적인 위험 요소였다. 관리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아마 이미 연락했을 겁니다. 박서준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물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럭키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럭키를 안아들고 등을 토닥였다. 진정해, 괜찮아. 지훈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는 물로 가득 차는 것 같았고 언제 감전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때 박서준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괜찮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서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럭키를 바닥에 내려놓고 낡은 서류 가방에서 작은 도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천장 쪽으로 몸을 뻗었다.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지훈이 소리쳤다. 비상 탈출구를 열려고 합니다. 박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는 능숙하게 도구를 사용하여 천장 패널을 열었다. 그리고는 럭키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럭키, 네가 먼저 올라가. 럭키는 망설임 없이 천장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희미한 불빛 아래로 사라졌다. 저게가 저런 걸 할 수 있다고요?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레오키는 평범한 개가 아닙니다. 박서준은 짧게 대답하고는 천장으로 몸을 밀어 올렸다. 그는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 김 상무님, 어서 올라오세요. 지훈은 망설였다. 그 남자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물은 발목까지 차올랐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엘리베이터를 채우기 시작했다. 지훈은 박서준의 손을 잡았다. 박서준은 생각보다 단단한 악력으로 지훈을 끌어올렸다. 천장 위로 올라오자 럭키가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맞았다. 럭키는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하듯 앞장섰다. 박서준은 능숙하게 비상 통로를 따라 이동했다. 지훈은 그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럭키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그들을 기다렸고 위험한 지점을 지날 때면 낮은 소리로 경고했다.
마침내 그들은 지상으로 연결된 비상 출구에 도달했다. 박서준은 출구문을 열었다. 바깥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비를 맞으며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박서준과 럭키에 대한 묘한 감정이 교차했다. 특히 럭키가 보여준 침착함과 지능적인 행동은 지훈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지훈은 마지못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박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탄 동료였으니까요. 지훈은 박서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같은 배를 탔다니? 그때 럭키가 지훈의 다리에 기대어 몸을 비볐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럭키를 쓰다듬을 뻔했지만 이내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럭키의 털이 젖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더 이상 럭키에게서 불쾌한 냄새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럭키의 눈빛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박서준은 럭키를 데리고 빗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회장이 말했던 대한그룹 박 회장에 대한 소문과 박서준의 행동이 계속해서 교차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박서준이 럭키를 평범한 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뇌리에 박혔다. 럭키의 행동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원인은 시스템 오작동으로 밝혀졌다. 지훈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어젯밤 박서준과 럭키가 보여준 모습은 잊히지 않았다. 그는 박서준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비서를 통해 박서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언제나처럼 신원불명이었다. 박서준은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얻었다. 박서준이 항상 들고 다니던 낡은 서류 가방에서 흘러나온 서류의 일부가 회사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그룹의 로고가 희미하게 박힌 오래된 프로젝트 기획서였다.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대한그룹, 박 회장, 그리고 럭키. 이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연결되는 듯했다. 지훈은 자신의 오랜 편견과 오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똥개라고 비웃었던 럭키가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그 주인이었던 박서준은 단순한 불황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는 뭔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 오해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김지훈은 대한그룹 로고가 박힌 낡은 기획서를 손에 들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의 엘리베이터 사고, 박서준과 럭키의 기이한 행동, 그리고 회장의 박 회장에 대한 언급까지. 모든 조각들이 뒤늦게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기시감이 들었다. 박서준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대체 저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SJ그룹 주변을 맴도는 것일까? 지훈은 그 기획서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표지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놀라울 만큼 치밀하고 혁신적이었다. 마치 SG그룹이 현재 추진 중인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기획안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대한그룹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대한그룹의 박 회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비서는 몇 분 후 박 회장의 프로필과 관련 기사들을 지훈의 책상으로 가져다 주었다.
지우는 자료를 훑어 내려갔다. 박 회장의 이름은 박성철. 사진 속의 그는 깔끔한 슈트 차림에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박서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다면 박서준은 누구지? 박 회장이 변장하고 다닌다는 소문은 헛소문이었나? 하지만 기획서의 존재가 지훈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기획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명칭과 내용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기획서에 명시된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SJ그룹이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서 대한그룹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독자적인 기술과 거의 일치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획서의 작성 날짜는 SJ그룹이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설마 우리 회사의 기술이 유출된 건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모든 의문이 박서준이라는 남자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박서준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짜 정체와 목적을 알아내야 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퇴근 대신 박서준과 럭키가 주로 나타났던 회사 주변을 맴돌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비, 정원, 심지어 지하 주차장까지 샅샅이 뒤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는 회사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박서준은 럭키를 무릎에 뉘어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럭키는 편안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박서준은 지훈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지훈은 그 안에서 어딘가 모르게 지친 기색을 읽어낼 수 있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죠. 지훈은 대한그룹의 낡은 기획서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박서준의 눈이 기획서에 닿자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슬픔과 함께 깊은 회한이 느껴졌다. 그는 기획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표지를 쓰다듬었다. 오랜만에 보는군요. 이건 잊힌 기획서입니다. 잊었다고요? 이 내용들은 지금 SJ그룹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대한그룹의 기술이 SG로 유출된 겁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지훈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기획서는 대한그룹의 오리진 프로젝트입니다. 10년 전 제가 직접 기획했던 프로젝트죠. 지훈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이 기획했다고요? 그럼 당신은 대체 누구? 박서준은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박서준입니다. 대한그룹 박성철 회장의 조카죠.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조카라니, 재계의 거물인 박성철 회장의 조카가 이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거리를 떠돌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럼 왜 이렇게? 박서준의 눈빛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10년 전 이 오리진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에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직접 개발하던 핵심 기술의 오류로 인해 테스트 중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죠. 저의 실수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도 그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사고, 폭발, 인명피해.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10년 전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대한그룹의 연구소 폭발 사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당시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연구원이 실종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설마 그 연구원이 박서준이란 말인가?
박서준은 럭키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그 사고 이후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깨어났을 때 제 옆에는 럭키가 있었습니다. 럭키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 저를 구해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럭키는 박서준의 말을 이해하는 듯 박서준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지우는 럭키를 다시 보았다. 늙고 지친 개의 눈에서 갑자기 10년 전의 비극적인 사고 현장이 오버랩되는 듯했다. 럭키는 영웅이었다. 박서준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럭키를 똥개라고 모욕했던 것이다. 지훈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럼 당신은 왜 지금 이 상태로?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억을 잃은 채 떠돌다가 최근에야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럭키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박서준은 럭키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럭키는 저를 이곳으로 데려와 줄 곳 SJ그룹 주변을 맴돌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럭키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란요? 지훈이 되물었다. 리오키는 제가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낡은 기획서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SG그룹의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저의 오리진 프로젝트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10년 전 저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지우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제 사고는 SG그룹의 박 이사, 현재 박 상무가 당시 대한그룹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저의 프로젝트를 탐내고 저를 제거하려 했던 고의적인 폭발 사고였습니다. 박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저의 연구 성과, 저의 가족, 그리고 저의 기억까지도.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박 이사라니, 그는 SJ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는 핵심 임원이었고 지우는 평소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그가 그렇게 비열한 일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 없었다. 박 이사님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는 SJ그룹의 신뢰받는 임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박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저의 기획을 훔쳐 SJ그룹으로 넘어왔고 저의 사고를 통해 저를 완전히 세상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SJ그룹에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신의 과거를 덮고 더 큰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박서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위치, 심지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까지도.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박이색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증거가 있습니까? 지우는 겨우 입을 열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럭키가 찾아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파편들이 있죠. 박 이사가 당시 저에게 보냈던 협박 메시지,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조작된 서류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박 이사는 너무나 교활합니다. 럭키가 박서준의 품에 파고들었다. 마치 주인의 아픔을 나누려는 듯이. 지우는 럭키를 다시 한번 보았다. 늙고 볼품없어 보였던 개에게서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주인을 돕기 위해 애쓰는 충직한 영웅의 모습이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이 그 영웅을 똥개라고 비난했던 사실이 다시 한번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겁니까? 지훈이 물었다. 김 상무님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박 이사의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서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박 이사는 당신의 프로젝트를 자신의 과거를 덮는 도구로 이용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방해가 된다면 당신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지우는 등골이 오싹했다. 박서준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성공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박 이사의 비열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고 자신은 그저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지우는 박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서준은 럭키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이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박 이사의 모든 비리와 10년 전 사고의 진실을. 럭키가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겁니다. 지우는 럭키를 바라보았다. 럭키는 지훈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걱정 마, 내가 도울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훈은 럭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오만과 편견이 서서히 걷히고 새로운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박서준과 럭키의 도움을 받아 박 이사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럭키와 박서준에게 했던 자신의 경멸적인 태도를 속죄해야 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함께 진실을 찾아봅시다. 박서준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결정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지우는 박서준에게서 10년 전 오리진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과 박 이사가 연루된 정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서준의 기억은 아직 완전치 않았지만 럭키가 그의 곁에서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주는 듯한 역할을 했다. 럭키는 때로는 특정 장소로 그를 이끌었고 때로는 특정 물건 앞에서 짖거나 낑낑거리며 단서를 제공했다. 지우는 럭키의 놀라운 지능과 박서준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에 경탄했다. 럭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서준의 유일한 가족이자 살아있는 증거였으며 치유의 상징이었다. 지우는 박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럭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럭키는 지훈의 복잡한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조용히 박서준의 옆에 앉아 있었다. 이제 지훈의 눈앞에는 거대한 진실이 놓여 있었다. 그는 SJ그룹의 핵심 임원인 박 이사의 추악한 비리를 파헤쳐야 했고 10년 전의 비극적인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는 박서준과 럭키가 함께할 것이었다. 이 예상치 못한 동맹은 지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공만을 좇는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찾는 자이자 정의를 바로 쓰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럭키, 그 늙은 똥개가 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것이었다. 김지훈의 사무실, 늦은 밤. 책상 위에는 박서준이 건넨 낡은 오리진 프로젝트, 기획서와 SJ그룹의 현재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지훈의 눈은 모니터를 오가며 두 기획서의 내용을 비교하고 있었다. 비교할수록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핵심 기술의 구현 방식, 예상 시장 분석, 심지어는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까지 놀랍도록 흡사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기술 유출 혹은 표절이었다. 레오키, 네가 정말 이 모든 걸 알았던 거니? 지훈은 의자에 기댄 채 나직이 중얼거렸다. 럭키는 지훈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낮에는 박서준과 함께 사라졌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지훈의 사무실로 찾아와 그와 함께 밤을 지새웠다. 마치 지훈을 보호하고 동시에 그에게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지훈은 박 이사의 행적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박 이사는 10년 전 대한그룹에서 TJ그룹으로 스카우트될 당시 획기적인 신기술을 가지고 왔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 기술이 바로 박서준의 오리진 프로젝트였다니. 지훈은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파렴치한 도둑이자 살인 미수범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배신감과 함께 자신이 그동안 그에게 속아 놀아났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는 박서준이 제공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10년 전 대한그룹 연구소 폭발 사고의 기록들을 찾아보았다. 공식 기록은 단순 기술적 오류로 인한 폭발로 되어 있었고 박서준은 실종,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사고 당시 현장 보고서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고 목격자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다. 특히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보고된 안전관리팀장의 증언이 너무나 간결하고 피상적이었다. 이거 뭔가 수상해. 지훈은 중얼거렸다. 그때 럭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킁킁거리더니 지훈의 책상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럭키는 책상 다리 밑에 붙어있는 오래된 스티커를 긁고 있었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럭키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럭키는 스티커를 계속 긁었고 그 밑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듯이 낑낑거렸다. 지훈은 럭키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폈다. 오래된 나무 책상이라 스티커 자국이 여러 개 있었지만 럭키가 긁는 곳은 유독 한 곳이었다. 지훈은 스티커를 떼어냈다. 스티커 밑에는 아주 작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2015년 7월 12일 B7 구역 영상.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2015년 7월 12일은 대한그룹 연구소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날이었다. B7 구역은 사고 현장의 핵심 구역 중 하나였다. 그리고 영상. 이것은 분명 럭키가 주는 단서였다. 럭키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개였고 아마도 사고의 진실을 목격했을 것이었다. 레오키, 고맙다. 지훈은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럭키는 꼬리를 흔들며 지훈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지훈은 밤늦도록 회사 보안 시스템의 과거 기록을 뒤졌다. 10년 전 B7 구역의 CCTV 영상 기록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당시의 시스템은 현재만큼 정교하지 않았고 오래된 영상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훼손되어 있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지훈은 마침내 B7 구역의 사고 당일 영상 파일 하나를 찾아냈다.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고 손상된 부분이 많았다. 지훈은 IT팀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파일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복원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영상에 박 이사의 죄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박 이사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다. 박 이사는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지만 최근 들어 지훈을 마주칠 때마다 묘하게 불안해 보였다. 지훈의 사무실 주변을 맴돌기도 했고 그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은밀히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박 이사가 지훈의 조사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김상무,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보군. 안색이 안 좋으니 좀 쉬지 그래. 박 이사는 일부러 친근한 척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눈빛은 지훈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다. 지훈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사님. 다만 요즘 회사에 이상한 소문들이 돌아서 잠시 신경이 쓰일 뿐입니다.
박 이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상한 소문이라니? 우리 SJ그룹은 투명하고 건실한 회사일세. 글쎄요, 10년 전 대한그룹의 연구소 폭발 사고에 대한 소문 말입니다. 지우는 박 이사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박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게 무슨 소린가?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을 왜 지금 와서 들추는 건가?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럴까요? 저는 그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우는 일부러 더욱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박 이사를 자극하여 더 큰 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박 이사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상무, 자네가 너무 피로해서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야.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자네 프로젝트에나 집중하게.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지훈을 노려보고는 자리를 떴다. 지훈은 박 이사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을 느꼈다. 박 이사는 분명 동요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다. 그날 밤 지훈의 컴퓨터 화면에는 복원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10년 전 대한그룹 연구소 내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젊은 시절에 박서준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열정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절정에서 한 남자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그는 박서준의 실험 장비에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고 그 남자의 얼굴은 다름 아닌 박 이사였다. 박 이사는 실험 장치에 손을 댄 후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어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면 전체가 하얀 섬광으로 뒤덮였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하지만 이 짧은 영상만으로도 충분했다. 박 이사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화면 한쪽 구석에 먼지투성이 폐허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럭키였다. 럭키는 필사적으로 박서준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영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박 이사의 악행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는 즉시 박서준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서준은 지훈의 연락을 받고 한밤중에 달려왔다. 지훈은 박서준에게 복원된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을 본 박서준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군.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저 빌어먹을 인간. 럭키는 박서준의 발치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다. 마치 자신이 목격했던 그날의 비극을 다시 기억해내는 듯 럭키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박서준은 럭키를 끌어안았다. 럭키, 네가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우는 럭키를 보며 다시 한번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똥개라고 모욕했던 이 늙은 개가 사실은 10년 전 비극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였다니. 그리고 그 증거를 자신에게 가져다 준 은인이었다니. 지우는 럭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럭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라봤어. 너는 정말 대단해. 럭키는 지훈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지훈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지훈의 눈에는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만과 편견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훈이 박서준에게 물었다. 박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지.
박 이사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고 10년 전 사고의 진실을 만천해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그동안 그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박 이사의 죄를 세상에 알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박 이사가 현재 추진 중인 불법적인 거래를 막는 것이었다. 박서준은 박 이사가 SA그룹의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 비자금은 10년 전 사고를 은폐하고 자신을 추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우는 박서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박 이사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 이사는 프로젝트 자금 중 일부를 유령회사로 빼돌리고 있었고 그 유령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박 이사의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이것 봐. 이 유령회사들은 박 이사가 10년 전부터 만들어 놓았던 거야. 지우는 서류 뭉치를 박서준에게 보여주었다. 사고 직후부터 이런 치밀한 준비를 했다니. 정말 악랄한 인간이야. 박서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저의 프로젝트를 훔치고 저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거죠. 럭키는 지훈과 박서준의 옆에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럭키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주인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럭키의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럭키와 박서준, 이 두 소중한 존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박 이사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드러내고 럭키와 박서준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김지훈의 사무실은 이제 박서준과 럭키의 은신처이자 박 이사에게 방역을 가하기 위한 작전 본부가 되었다. 지훈은 박 이사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고 박서준은 그의 옆에서 10년 전 사건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되짚으며 조각난 퍼즐을 맞추는 데 집중했다. 럭키는 이 모든 과정의 조용한 감시자이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박 이사가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감이라고 합니다. 지훈이 긴급하게 박서준에게 보고했다. 아마 이번 계약을 통해 마지막 비자금을 세탁하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박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전에 모든 것을 밝혀야 합니다. 박 이사는 매우 교활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눈치채면 어떤 수를 쓸지 모릅니다. 그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박 이사는 지훈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의 동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박 이사는 지훈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박서준과 함께 회사 서버실에서 박 이사의 과거 이메일 기록을 검색하고 있었다. 럭키는 서버실 입구에 앉아 주변을 경계했다. 그때 갑자기 서버실 전원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다. 암흑이 찾아왔고 비상등이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발했다. 젠장, 지훈이 욕설을 내뱉었다. 박 이사 짓이 틀림없어. 박서준은 침착하게 지훈을 진정시켰다. 침착하세요. 분명 우리를 가두려는 속셈일 겁니다. 그때 럭키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럭키는 서버실 입구 쪽으로 코를 킁킁거리더니 거친 숨소리를 내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곧이어 서버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들어서는 것이 느껴졌다. 김상무, 죄송하지만 회장님의 지시로 긴급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자료를 넘겨주셔야겠습니다. 냉철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이사가 파견한 보안팀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무정이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지우는 당황했다. 박 이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박서준을 돌아보았다. 박서준은 지훈에게 눈짓을 보내며 서류들을 안전하게 숨기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훈은 재빨리 USB를 뽑아 자신의 양말 속에 숨겼다. 무슨 소리입니까? 회장님의 지시라니. 전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훈이 소리쳤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다. 럭키는 보안팀 요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럭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서버실에 울려 퍼졌다. 럭키는 박서준과 지훈을 보호하려는 듯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저게 좀 치워. 보안팀장이 짜증스럽게 외쳤다. 요원 한 명이 럭키에게 다가가려 하자 럭키는 더욱 거세게 짖으며 달려들었다. 요원은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레오키, 이리 와. 박서준이 럭키를 불렀다. 럭키는 박서준의 옆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보안팀 요원들을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걔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 강제로 진압해. 박 이사의 명령이 무정이를 통해 들려왔다. 보안팀 요원들이 럭키를 향해 다가오자 박서준은 럭키를 품에 안고 재빨리 서버실 안쪽으로 몸을 피했다. 김상무, 도망치세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박서준 씨, 안 됩니다. 지훈이 소리쳤지만 박서준은 이미 럭키를 아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보안팀 요원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박서준, 럭키의 안전을 위해 물러설 수 없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지훈은 박 이사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의 머릿속에는 박서준이 럭키와 함께 자신을 구해줬던 엘리베이터 사고가 떠올랐다.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보호할 차례였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지훈은 간신히 서버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뛰어올랐다. 뒤에서는 보안팀 요원들의 발소리가 맹렬하게 쫓아왔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랐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간신히 옥상에 도착한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옥상은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때 옥상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박 이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보안팀 요원들이 서 있었다. 박 이사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상무, 어디로 도망치려나? 이곳은 막다른 길일세. 박 이사가 조롱하듯 말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순히 USB를 넘겨준다면 자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도 있지. 지훈은 USB가 들어있는 양말을 꽉 쥐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의 죄를 세상에 밝힐 겁니다. 하, 어리석은 자식. 자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난 완벽하게 준비했네. 아무도 10년 전 사고의 진실을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네는 이대로 실종 처리될 뿐이지. 박 이사는 섬뜩하게 웃었다. 그때 옥상 반대편에서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서준과 럭키가 나타났다. 럭키는 박서준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박서준은 부상당한 듯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다. 아마도 서버실에서 보안팀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모양이었다. 박서준. 박 이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박서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내 놈이 아직도 살아있었다니. 네가 감히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박영호. 박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박 이사는 박서준의 진짜 이름, 즉 박영호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더욱 흥분했다. 그때 제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하찮은 잡종계 덕분에 내 놈이 살아남았다니 정말 재수없는 목숨이군. 그는 럭키를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다. 럭키는 박 이사의 말에 격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럭키는 박 이사의 악한 기운을 감지하는 듯 몸을 떨며 박서준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똥개 덕분에 제가 살아남았고 당신의 추악한 진실도 밝혀질 겁니다. 박서준은 럭키를 꽉 안으며 말했다. 박 이사는 분노에 찬 얼굴로 보안팀 요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놈들을 잡아. 특히 적에는 산산조각 내버려. 보안팀 요원들이 박서준과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지훈은 박서준의 옆으로 다가와 그를 보호하려 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김상무는 USB를 가지고 대기하세요.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박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박서준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보안팀 요원들에게 맞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럭키는 그의 옆에서 박서준을 보호하려는 듯 으르렁거렸다. 지훈은 박서준의 희생적인 모습에 감동했다. 과거에 오만하고 냉철했던 자신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는 박서준의 지시대로 USB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럭키가 갑자기 박서준의 품에서 뛰쳐나와 보안팀 요원들 사이를 헤집고 달리기 시작했다. 럭키는 요원들의 발목을 물거나 그들을 방해하며 지훈과 박서준이 도망칠 시간을 벌었다. 럭키! 박서준이 걱정스럽게 소리쳤다. 적개가 길을 열고 있습니다. 어서 도망치세요. 지훈이 외쳤다. 박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럭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에게 눈짓을 보내며 옥상 가장자리로 향했다. 옥상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환기 통로가 있었다. 박서준은 그곳으로 몸을 던졌다. 이쪽입니다. 박서준이 외쳤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박서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환기 통로 안으로 사라지자 박 이사는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저놈들을 놓치지 마. 끝까지 추격해. 환기 통로 안은 어둡고 비좁았다. 먼지가 가득했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지훈은 박서준의 뒤를 따라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박서준과 럭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박 이사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타올랐다. 그는 럭키의 희생을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환기 통로를 통해 건물 외부로 탈출한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다. 박서준은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섰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박서준의 부상에 마음이 아팠다.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럭키가 걱정되네요. 그들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 이사와 보안팀 요원들이 그들을 쫓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박 이사가 비웃듯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다. 박 이사는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렸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박서준을 보호해야 했다. 박서준 씨,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어서 도망치세요. 지훈은 박서준을 밀치며 박 이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안 됩니다, 김상무. 위험합니다. 박서준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이미 박이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멍멍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럭키가 나타났다. 럭키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온몸이 흙투성이인 채로 미친 듯이 박이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럭키는 박이사의 다리를 물었고 박이사는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저 똥개 같은 것이! 박이사는 분노에 찬 얼굴로 럭키를 발로 차려 했다. 그때 박서준이 박이사를 향해 몸을 날렸다. 박서준과 박이사는 뒤엉켜 쓰러졌고 그들의 몸싸움은 계속되었다. 지우는 떨어진 권총을 주워들고 박이사와 박서준의 싸움을 말리려 했다. 럭키는 박이사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방해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몰래 신고했던 것이 효과를 본 것이었다. 경찰이다. 이제 끝났어, 박이사. 지훈이 소리쳤다. 박이사는 경찰차 소리에 당황하며 박서준을 밀쳐내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럭키가 그의 발목을 다시 물었고 박이사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박이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은 USB를 경찰에게 넘겨주었다. 영상과 함께 박이사의 비리 증거들이 모두 드러났다. 10년 전 대한그룹 연구소 폭발 사고의 진실과 박이사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박서준에게 다가갔다. 박서준은 지친 얼굴로 럭키를 품에 안고 있었다. 럭키는 박서준의 품에서 편안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과거의 오해와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생명을 구한 동료이자 친구가 된 것이었다. 지훈은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럭키는 지훈의 손길을 즐기는 듯 몸을 비볐다. 지훈은 럭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저 럭키의 따뜻한 털을 느끼며 그의 심장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경찰의 출동으로 김지훈과 박서준, 그리고 럭키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이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보안팀 요원들 역시 경찰의 신문을 받게 되었다. 경찰서에서 지훈은 자신이 확보한 CCTV 영상 파일과 박이사의 비리 관련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다. 증거는 명백했고 박이사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박서준은 부상당한 다리를 이끌고 럭키를 품에 안은 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10년 전 사고의 전말과 박이사의 악행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의 기억은 아직 완전치 않았지만 럭키의 존재와 지훈이 찾아낸 증거들이 그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었다. 럭키는 경찰관들에게도 묘한 신뢰감을 주었다. 늙고 지친 개의 눈빛에는 마치 자신도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지훈은 박서준과 럭키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박서준의 다리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럭키 역시 탈진 상태였다. 럭키는 병원 진료를 거부하듯 낑낑거렸지만 박서준의 품에서는 얌전했다. 지훈은 럭키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며 여기까지 왔을까. 레오키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서준은 지훈을 안심시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럭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지훈은 박서준과 럭키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 밤낮으로 돌봤다. 그는 박서준에게 10년 전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었다. 박서준은 사고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상황, 그리고 럭키가 자신을 필사적으로 끌고 탈출했던 기억들을 희미하게나마 떠올렸다. 럭키는 당시 대한그룹 연구소에서 연구견으로 길러지고 있었고
박서준은 럭키를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폈다고 했다. 럭키는 그에게 단순한 실험견이 아닌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레오키는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했습니다. 10년 전 사고에서도, 그리고 어젯밤에도요. 박서준은 럭키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똥개라고 불렸던 녀석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우는 박서준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이 럭키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럭키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럭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제야 알았다. 럭키는 지훈의 말에 고개를 들고 지훈의 손에 코를 비볐다. 마치 용서한다는 듯이. 지훈은 럭키의 따뜻한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오만과 편견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박 이사의 체포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SJ그룹 임원, 10년 전 대한그룹 연구소 폭발 사고 조작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S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내부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었다. 회장은 즉시 이사회 소집을 지시했고 박 이사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지훈은 박 이사의 해임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박 이사의 악행은 SJ그룹 전체의 명성에 먹칠을 했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렸다. 박서준은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박 이사는 분명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의 예상대로 박성철 대한그룹 회장은 조카 박서준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함께 10년 전 사고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즉시 박서준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왔다. 박성철 회장은 박서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서준아, 네가 살아있었다니. 난 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박서준은 숙부의 손을 잡았다. 숙부님, 이제 괜찮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박성철 회장은 럭키를 보며 말했다. 이 녀석이 서준이를 살려줬구나. 정말 고맙다, 럭키. 그는 럭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럭키는 박 회장의 손길에 익숙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박성철 회장은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 상무님, 제 조카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SJ그룹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천만에요, 회장님. 이건 저와 SJ그룹 모두에게 관련된 일입니다. 박성철 회장은 박 이사가 저지른 모든 비리와 횡령 사실을 언론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10년 전 박서준의 오리진 프로젝트가 대한그룹의 핵심 기술이었음을 인정하고 SJ그룹의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박 이사의 기술 유출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발표는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며칠 후 박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는 정식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검찰은 박 이사의 모든 비리 혐의와 10년 전 사고 조작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이사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소리쳤다. 나는 억울하다. 모든 것은 박서준의 모함이다. 그 개 같은 녀석이 날 음해하려 한다. 그는 마지막까지 럭키를 똥개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의 발악은 오히려 대중의 공분을 샀다. SJ그룹은 박 이사의 비리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했다. 지훈은 SJ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박 이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SJ그룹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그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박서준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대한그룹으로 복귀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10년 전 자신이 구상했던 오리진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대한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그의 컴백은 재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럭키는 박서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럭키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상징이자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준 은인이었으며 박서준과 지훈의 굳건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럭키는 더 이상 똥개가 아니었다. 럭키는 영웅견이었다. 언론은 럭키의 활약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럭키는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박서준은 지훈을 대한그룹 본사로 초대했다. 박서준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으며 창밖으로는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박서준은 지훈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 상무님, 저희 대한그룹과 함께 그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박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오리지널 기획대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지훈은 놀랐다. 박서준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다. SJ그룹을 떠나 대한그룹으로 오라는 것인가? 그는 망설였다. SJ그룹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저는 SJ그룹에 남아서 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이사님에게 속았지만 SJ그룹은 저의 뿌리입니다. 박서준은 지훈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회사가 협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SJ그룹의 기술력과 대한그룹의 원천 기술을 결합한다면 시너지는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박 이사의 잔재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지훈은 박서준의 제안에 깊이 생각했다. SJ그룹과 대한그룹의 협력. 그것은 박 이사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두 그룹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무엇보다 박서준과 함께라면 진정한 의미의 그린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좋습니다. 회장님과 상의해보겠습니다. 지훈은 박서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악수에는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십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우정이 담겨 있었다. 럭키는 그들의 발치에서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뿌듯해하는 듯이 박 이사에 대한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검찰은 그가 10년 전 박서준의 프로젝트를 가로채기 위해 고의적으로 폭발 사고를 조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했다. 또한 SJ그룹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명백히 드러났다. 결정적인 증거는 지훈이 확보한 CCTV 영상과 럭키가 찾아낸 박 이사의 협박 메시지 기록들이었다. 박 이사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럭키와 박서준을 비난했다. 저 개 같은 놈들이 날 음해하고 있어. 정신 나간 놈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는 발악했지만 그의 주장은 그 누구에게도 먹히지 않았다.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은 오히려 대중의 경멸을 샀다. 최종 선고일.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박서준과 지훈은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다. 럭키는 박서준의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판사는 박 이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럭키가 사고 당시 현장에서 박서준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되었다. 박 이사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의 추악한 탐욕과 악행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법정을 나서는 박서준과 지훈, 그리고 럭키를 향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은 럭키에게 집중했다. 영웅견 럭키,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럭키는 그저 박서준의 옆에 얌전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박서준은 기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럭키 덕분입니다. 그는 럭키를 쓰다듬었다. 지우는 럭키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럭키는 더 이상 똥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구현한 영웅이자 지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존재였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편견과 오만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박이사의 재판이 끝나고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김지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럭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까지. 그의 삶은 박서준과 럭키를 만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뉘는 듯했다. 과거에 그는 성공만을 좇는 냉철하고 오만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깨달은 훨씬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SJ그룹은 박이사의 비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지훈의 빠른 대응과 투명한 위기 관리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지훈은 J그룹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는 박서준의 제안대로 대한그룹과의 협력을 추진했고 두 그룹은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은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두 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대한그룹으로 돌아가 10년 전 자신이 꿈꾸었던 오리진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그의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대한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럭키는 여전히 박서준의 곁을 지켰다. 럭키는 이제 대한그룹의 마스코트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회사 직원들은 럭키를 럭키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고 럭키는 사무실 곳곳을 자유롭게 오가며 모든 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지훈은 박서준과 럭키와 함께 한강 고수부지를 걷고 있었다. 럭키는 활기차게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박서준과 지훈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지는군요. 박서준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말했다. 1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모든 짐들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럭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똥개라고 불렀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럭키는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듯 지훈의 발치에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지훈은 럭키를 품에 안고 털을 쓰다듬었다. 럭키의 부드러운 털과 따뜻한 천이 지훈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고맙다, 럭키. 정말 고마워. 박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럭키는 모든 것을 용서했을 겁니다. 럭키에게는 오직 진실과 사랑만이 중요하니까요. 그들은 한참 동안 강변을 걸었다. 럭키는 마치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즐기는 듯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지훈은 럭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내면도 함께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자괴감은 사라지고 대신 평화와 희망이 자리 잡았다. 며칠 후 SJ그룹과 대한그룹의 그린 스마트 시티 공동 프로젝트 착수 발표회가 열렸다. 수많은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두 그룹의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발표회에는 박서준이 대한그룹의 대표로, 김지훈이 SJ그룹의 대표로 참석했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는 럭키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박서준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전 저의 꿈이었던 오리진 프로젝트는 비극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지훈 상무님과 럭키의 도움으로 그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럭키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럭키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럭키는 저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준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준 존재입니다. 박서준의 진심 어린 연설에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지훈은 박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서 럭키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렬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럭키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레오키는 앞으로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박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럭키는 우리 프로젝트의 마스코트이자 영원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담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럭키가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과 용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훈의 연설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기자들은 럭키의 사진을 찍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렸고 럭키는 마치 이 모든 관심이 익숙하다는 듯 의젓한 모습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최첨단 기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는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도시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이 공존하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으로 탄생했다. 도시 곳곳에는 럭키의 이름을 딴 공원과 광장이 생겨났고 럭키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다. 지훈은 SJ그룹의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고 박서준은 대한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들은 여전히 사업적인 파트너이자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보내는 친구였다. 그리고 럭키는 그들의 변함없는 동반자였다. 럭키는 이제 늙고 병들었지만 박서준과 지훈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럭키는 박서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박서준은 럭키의 따뜻한 몸을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럭키는 그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럭키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이었다. 럭키가 없었다면 그는 진실을 알지 못했고 이 세상에 다시 설 수도 없었을 것이다. 지훈은 박서준의 옆에서 함께 럭키의 마지막을 지켰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럭키는 그에게도 특별한 존재였다. 오만했던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 차가웠던 그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럭키는 비록 한 마리의 개였지만 지훈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위대한 존재였다. 럭키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박서준과 지훈, 그리고 럭키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럭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럭키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묻혔고 그곳에는 럭키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 한 마리의 개가 잠들다. 그는 비록 말하지 못했지만 진실을 증언했고 생명을 구했으며 사랑과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그의 이름은 럭키, 영원한 우리의 영웅. 럭키가 떠난 후에도 박서준과 지훈의 우정은 변치 않았다. 그들은 럭키의 정신을 기리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럭키의 이름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설립하고 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세월이 흘러 김지훈은 SJ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SJ그룹은 그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박서준 역시 대한그룹의 총괄 회장이 되어 오리진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였다.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그린 스마트 시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도시에는 럭키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똥개라고 비웃었던 그 럭키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럭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늙고 지쳤던 모습, 비 오는 날 자신을 바라보던 깊은 눈빛, 엘리베이터 사고에서 자신을 안내하던 용감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위로를 주었던 따뜻한 온기까지. 럭키는 그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인이자 영웅으로 남을 것이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럭키 덕분에 비로소 의미를 찾았고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다.